봄이 오는 소리가 나는 날이었어요. 입학식 풍선이 아직 정문에 묶여있던 오후 13살 김유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였거든요. 아버지 김태주는 거실에서 일어나 딸 쪽으로 2걸음 걷다가 멈췄어요. 어깨가 달랐거든요. 언제나 살짝 들려있던 어깨가 안으로 꺾여 있었죠. 유나야, 뭔 일 있어? 딸은 대답 대신 모자를 벗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건 강제로 밀린 13살 아이의 맨 머리였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서대문구 홍제동 언덕 위에 세탁소 하나가 있었어요. 간판은 오래됐고 유리문엔 습기가 올라와 있었지만 매일 아침 8시면 어김없이 문이 열렸죠. 주인은 김태준이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냥 세탁소 아저씨로만 알고 있었어요. 딸 도시락을 직접 싸고 반상 외엔 빠지지 않고 이웃집 어르신 세탁물을 대신 찾아다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동네 밖에서 그의 이름은 좀 달리 불렸답니다. 서울 서부권 일대에서 수십 명의 조직을 아우르는 인물이었고 전화 한 통에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이는 많지 않았죠. 그걸 아는 사람들조차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는데 태준 본인이 그걸 바랐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딸 유나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는 존재였어요. 유나 어머니는 아이가 5살 때 떠났거든요. 그 이후로 태주는 혼자서 모든 걸 했어요. 새벽에 국을 끓이고 운동의 날엔 혼자 나타나고 열이 나는 밤엔 새벽까지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는 그런 아버지였죠. 조직 일로 밤을 꼬박 새운 다음 날에도 아침이면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딸 등굣길을 배웅했을 만큼이요. 입학식 날 아침 태주는 세탁소 개업 시간을 늦추고 새벽부터 유나의 교복 단추를 매만져줬어요. 중학교 교복을 처음 입은 딸이 거울 앞에서 어색하게 어깨를 한번 펴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소리 없이 웃었거든요. 그게 그날의 마지막 평온이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유나가 들어섰을 때 태주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느꼈죠. 교복 위에 남색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눈은 바닥을 향해 있었고 신발을 벗는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유나야, 뭐 일 있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유나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모자를 벗었고요. 형광등 불빛이 아이 머리 위에 내려앉았는데 머리카락이 없었어요. 솜털 같은 짧은 잔털만 남아 있었고 귀 뒤쪽이 빨갛게 긁혀 있었죠. 태주는 3초쯤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딸의 얼굴을 바라봤죠. 학교에서요. 유나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더 마음에 걸렸는데 우는 아이보다 울지 않는 아이가 더 깊이 다친 법이거든요. 아이 목소리는 평평했어요. 감정이 빠져나간 자리에 공백만 남은 것 같은 목소리였죠. 태주는 침착하게 유나를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 눈높이에서 물었어요. 누가 했냐? 생활지도 선생님이요. 박성렬 선생님. 입학식이 끝난 직후였다고 하더라고요. 복도에서 박성렬 교사가 유나 머리카락을 보고는 별실로 데려갔는데 두발 규정 위반이라고 했대요.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묶고 갔는데 묶은 머리도 기장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였고요. 별실로 데려가더니 그 자리에서 바리캉을 꺼냈다는 거예요. 유나는 싫다고 했대요. 아빠한테 연락해달라고도 했고요. 그런데 박성렬은 규칙이니까 따라야지라는 말 한마디로 막아버렸고 다른 교사 한 명이 아이 어깨를 잡고 있는 사이 머리를 밀어버렸다는 거였어요.
태주는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주먹을 쥐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손을 폈고요. 유나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그날 밤 태주는 해당 학교 교칙 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머리 길이에 관한 규정은 있었는데 강제 삭발을 허용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보호자 동의 없이 신체에 관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없었고요. 읽고 또 읽어도 박성렬이 합법적으로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근거가 나오질 않았어요. 조항이 없었어요. 그게 전부였죠. 태주는 새벽 2시에 전화를 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번호였고 목소리는 조용하고 나지막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50분이었어요. 은성중학교 정문 앞 인도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명, 2명, 5명, 10명, 그리고 계속해서였어요. 떠들지도 않았고 팻말을 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는데 학교 정문을 바라보며 말없이 가지런히 서 있었죠. 인도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통행을 막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숫자와 그 침묵이 학교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엔 충분했답니다. 등교하던 학생들이 걸음을 늦췄고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서 멈춰 서며 수군거렸어요. 경비실 직원이 교장실에 급히 전화를 넣었고 학교 측은 처음엔 무시하려 했죠. 시위대라면 경찰을 부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테고요. 그런데 경찰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자들은 인도에 서 있었을 뿐이었고 불법적인 행동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교장 강우진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내려다봤어요. 어림잡아 60명은 좋게 됐는데 교장의 손에 쥔 커피잔이 조금씩 흔들렸어요. 태주는 정문 옆 가로수 아래에 홀로 서 있었는데 정장도 아니었어요. 회색 바람막이에 청바지 차림이었죠. 그가 교장을 불렀을 때 강우진은 내려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교장 선생님, 제 딸 머리를 누가 밀었습니까? 목소리는 조용했고 위협적인 말은 한마디도 없었는데 그런데도 강우진의 목 뒤가 서늘했어요. 그건 생활지도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본교 교칙에 의거해서 교칙 읽어봤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 학생 신체에 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더군요. 강우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주는 한 박자 기다렸다가 마저 말을 이었죠. 어제 제 딸이 전화해달라고 했다던데요. 연락을 못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무시하신 건가요? 교장은 그 자리에서 아무 답도 내놓지 못했어요. 태주는 더 말을 얹지 않았어요. 그냥 강우진 얼굴을 바라봤을 뿐이었죠. 그날 오전 학교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빠른 시일 내에 학부모 면담을 갖고 싶다는 내용이었는데 태주는 짧게 답했죠. 면담 전에 먼저 사과부터 받고 싶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그런데 학교 내부에서의 움직임은 달랐어요. 교장 강우진은 이사장 엄기수에게 즉시 보고를 올렸는데 엄기수는 50년 넘게 교육계에 발을 담가온 사람이었어요. 은성중학교를 포함해 사립학교 3곳의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역 교육청과의 오랜 인맥이 그의 가장 큰 자산이었죠. 보고를 듣자마자 그가 내뱉은 말은 짧았어요. 협박이지 뭐야. 덩치 좀 된다는 놈들 학교 앞에 세워두고 법적으로 대응해. 엄기수는 학교 법무팀에 연락을 넣었고 동시에 학교 안에서의 수습 작업도 지시했어요. 박성렬 교사의 지도 기록을 정리해서 해당 조치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로 공식 처리하라는 거였죠. 무엇보다 다른 학생들 입을 막아야 했어요. 같은 날 오후 학교 안 분위기는 묘하게 눌려 있었어요. 박성렬은 평소보다 일찍 교무실로 출근했고 담임 교사들에게는
학교 관련 외부 문의에 개인적으로 응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어제 이야기가 퍼지기는 했지만 먼저 입을 여는 아이는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1학년 복도 끝 교실에서 오지아라는 아이가 창밖을 내다보며 손을 꽉 쥐었어요. 작년 겨울이 떠올랐거든요. 자신의 머리 위에서 울리던 바리캉 소리가 아직도 귓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사흘이 지났는데도 학교 측은 계속 면담 날짜를 미뤘어요. 그 사이에 법무팀 명의의 문서가 한 장 도착했는데 내용은 단호했어요. 생활지도 조치는 교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으며 학교 정문 앞에 다수 인원을 배치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였거든요. 향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마지막 줄에 붙어 있었고요. 태주는 그 문서를 한번 읽고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죠. 하지만 그 차분함 아래에서 그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면 충돌은 유나에게 상처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싸움이 커지면 아이가 그 한가운데 놓이게 되고 그러면 진짜 문제가 흐려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유나는 스스로 학교에 나가고 있었어요. 태준이 한번 넌지시 말했죠. 쉬어도 된다, 유나야. 아니요. 가야 해요. 이유를 더 묻지 않았어요. 딸이 그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문제는 학교 안에서 시작됐는데 담임 교사가 노골적으로 유나를 건드리진 않았어요. 대신 미묘한 방식으로 아이를 고립시키더라고요. 모둠 활동에서 유나조를 따로 분리했고 작은 실수에도 다른 아이들보다 더 큰 주의를 줬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시선이 불편하게 머물렀고요.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한번 낙인이 찍히면 아이들은 무서울 만큼 빠르게 거리를 두게 되는 법이거든요. 유나는 그걸 집에서 내색하지 않았어요. 저녁밥을 먹을 때 아버지 앞에서 표정을 지켰죠. 그런데 밤에 방불을 끄고 나면 이불을 당겨 얼굴을 묻었어요. 잠이 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답니다. 학부모 커뮤니티 분위기도 갈렸어요. 처음엔 태준 편이었던 사람들 중 일부가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거든요. 그래도 학교를 그런 식으로 압박하는 건 좀 하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익명 게시판에는 태준이 조직 관련 인물이라는 암시를 담은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작성자는 불명이었지만 글투가 익숙했는데 학교 측에서 흘린 정보였던 거예요. 엄기수는 치밀했어요. 법적 대응과 동시에 여론을 흔들었는데 피해자가 왜 조직 두목의 딸인가라는 구도를 만들면 사람들 시선이 학교에서 태준 쪽으로 옮겨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노림수였어요. 태준은 그 구도를 알아챘어요. 분노보다 냉정이 먼저였는데 자신이 앞에 나서면 싸움의 본질이 흐려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문제는 박성렬이 유나에게 한 일, 그리고 그게 유나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앉기 시작했죠. 그는 조용히 오래된 연락처를 뒤적였어요. 법조계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편이었는데 법 안에서 오래 싸워온 지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인권단체 활동가 이순정이었어요. 교육 분야 아동 인권 침해 사례를 오래 추적해온 사람인데 태주는 그에게 자기 딸 이야기보다 이 학교 안에서 반복되어 온 관행의 가능성을 먼저 꺼냈어요. 이순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죠. 그 학교요? 이름 들은 적 있어요. 그 한마디에 태준의 손이 멈췄어요. 이순정의 말은 태준을 멈추게 했어요. 잠깐 기억을 뒤지는 사이 그녀가 말을 이었죠. 2년 전 같은 학교 다른 학생 가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용이 유사했대요. 두발 관련 강제 지도,
보호자 비연락. 그런데 그때는 학교 측에서 학생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진정인이 중간에 취하를 했다는 거였어요. 이유는 불명이었고요. 취하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태주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이건 유나 혼자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학교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사건을 수습하는데 능숙했던 거고요. 진정은 취하됐고 기록은 지워졌으며 박성렬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태준이 다음 행동을 정하기도 전에 이사장 엄기수가 먼저 움직였어요. 태준에게 개인 면담을 요청했는데 장소가 학교가 아니었어요. 서울 시내 한 호텔 식당이었죠. 만남은 점심시간이었는데 엄기수는 고령임에도 허리가 꼿꼿했어요.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채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태준이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손짓으로 의자를 가리켰어요. 그 작은 동작 하나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읽혔죠. 김 사장,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아버지로서 속상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 일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론에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겠소? 학교 이야기보다 대개 배경이 먼저 나올 거요. 자제분이 그 기사를 매일 보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겠소? 엄기수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으며 계속 말했어요.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합의를 거론했는데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조건을 붙였죠. 공식위의 제기를 취하하고 이 사안에 대해 앞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는 댁을 만들고 싶지 않소. 학교와 아이 둘 다를 위한 선택을 하라는 거요. 태주는 잠시 엄기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물 한 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죠. 이사장님, 2년 전에 진정 취하한 가족한테도 이런 자리 마련하셨나요? 엄기수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어요. 짧은 침묵이 식탁 위에 내려앉았죠.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인사도 없이였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그의 표정에선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엄기수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싸움이 길어지면 기사에 나오는 건 자신의 과거가 될 거고 조직 이야기가 나오면 유나는 조직 두목의 딸이 되는 거였어요. 학교 안에서 아이는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신이 나서면 나설수록 딸의 삶이 좁아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밤 11시였어요. 태주는 유나 방 앞을 지나다 멈췄는데 불이 꺼져 있었고 조용했어요. 그가 문을 열지 않고 서 있는데 안에서 아주 작게 소리가 났죠. 울음이 아니었어요. 이불 속에서 숨을 참는 소리였거든요. 태주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복도에 서서 눈을 감았죠. 손바닥이 벽을 짚었는데 주먹을 쥐지 않으려고 의식하며 손가락을 천천히 폈어요. 바로 그때 전화기가 진동했어요. 이순정이었죠. 짧은 문자였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학교 안에 증언할 수 있는 학생이 있어요. 자기 발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이순정이 언급한 학생은 오지아였어요. 14살 은성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작은 키에 안경을 쓴 아이였대요. 입술을 꽉 깨물고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이순정이 전했죠. 저도 작년 입학식 날 당했어요. 직접 말하고 싶어요. 다음 날 오후 이순정과 태주는 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오지아를 만났는데 옆에 오지아 어머니 배선이도 함께 왔어요. 배선이는 처음에 말이 없었는데 아이를 데려온 것 자체가 이미 결심이었을 거예요. 오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작년 3월이었어요.
저도 입학식 날 박성열 선생님한테 별실로 불려갔거든요. 머리카락이 길다고요. 엄마한테 전화하면 안 되냐고 했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도 없고 부모님도 바쁘실 거라고 그냥 하라고 했어요. 오지아는 말하는 내내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배선이는 딸 곁에 앉아 시선을 테이블에 고정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죠. 이순정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때 가족한테 말했나요? 아니요.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미 기록에 학생동의 후 진행이라고 썼대요. 엄마가 나중에 학교에 확인했더니 그렇게 돼 있다고 했거든요. 태준과 이순정의 눈이 마주쳤어요. 학교가 기록을 조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학생동이라는 기재는 반박하기 어려운 방어막이 될 수 있었는데 오지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지아가 직접 말하겠다고 한다면 그 기록의 신빙성이 흔들리게 되는 거였죠. 태주는 오지아에게 직접 물었어요. 지아야, 무섭지? 오지아는 한 박자 쉬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 유나 언니 이야기 들었을 때요. 저랑 똑같았거든요. 그때 내가 말했으면 언니는 안 당했을 텐데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안 나가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지아를 바라봤고 그 다음엔 배선이를 바라봤죠. 배선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카페 안 공기를 바꿨어요. 이순정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지아 증언과 배선이가 보관하던 학교 측 답변 기록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식 진정을 넣기로 했고 유나 사례와 병합하면 단발성 사건이 아닌 반복적 관행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동시에 이순정은 오래 알고 지낸 교육 전문 기자에게도 연락을 넣었어요. 공식 보도 요청이 아니라 이런 사안이 있다는 사전 연락이었는데 기자도 조용히 받아들였죠. 태주는 집에 돌아와 유나에게 이야기했어요. 피해자가 한 명 더 있었다는 것, 그 아이가 스스로 나서겠다고 했다는 것을요. 유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물었죠. 저는 뭘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내 몫은 내가 학교에 다니는 거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이 눈에서 뭔가가 달라졌어요. 오래 비어있던 자리가 천천히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태주는 그게 뭔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잠이 오지 않는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고 있다는 건 알았죠. 사건에 다시 불이 붙은 건 영상 때문이었어요. 인권위 진정 접수 바로 전날 밤이었는데 카카오톡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어요.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고요. 영상은 10초 남짓이었는데 흔들리는 화면, 약간의 소음, 그리고 좁은 방 안에서 울리는 바리캉 소리였어요. 화면 구석에 아이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의자에 앉아 어깨가 굳어있는 뒷모습이었죠. 영상은 삭제되기 전에 스크린샷과 재업로드가 반복됐어요. 새벽 2시까지 학부모들 사이에서 퍼졌고 아침이 되기 전에 학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로 번졌죠. 오전 9시 기자들 연락이 학교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엄기수는 긴급하게 학교로 나왔어요. 교장 강우진을 불러 단단히 일렀는데 영상 출처를 파악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했죠. 무단 촬영이자 명예훼손이라는 논리였는데 법무팀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나왔어요. 영상 속 아이가 피해자로 특정되면 학교가 법적으로 공격하는 구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엄기수는 결국 기자들을 막는 대신 공식 입장문을 내기로 했어요. 본교는 교칙에 따른 정당한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학생의 동의하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문이 배포되자마자 배선이가 올린 게시물이
동시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오지아가 학교 측에 항의했을 때 받은 답변 문자가 캡처된 거였는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당시 해당 학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동의로 처리했다는 거였어요. 그게 학교의 논리였죠. 그 캡처 이미지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댓글이 달렸고 언론이 달라붙었어요. 저녁 뉴스에 은성중학교 이름이 나왔는데 이어서 2년 전 인권위 진정과 취하 이력이 기사로 나왔죠. 이순정은 다음 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어요. 피해자 2명의 진술, 학교 측 공식 답변 기록, 동해 처리 문자 캡처를 전부 포함했는데 이미 언론에 사안이 공개된 이상 인권위도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죠. 엄기수는 이제 학교 안에서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교사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는데 이 사건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교사들의 불안이 커졌거든요. 박성렬은 학교에 나오긴 했지만 말이 없었어요. 쉬는 시간에 교무실 구석에 앉아 화면만 들여다봤는데 기사 댓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태주는 그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학교 앞에 가지 않았고 인터뷰 요청도 모두 거절했죠. 기자들이 그의 과거를 언급한 기사 한 줄이 나오긴 했지만 그게 주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사건의 본질이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아이를 보호자 동의 없이 아이 의사에 반해 신체적으로 제압하고 머리를 밀었다는 것. 그게 중심이었고 그걸 아무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야기가 터졌어요. 은성중학교 전직 교사였던 사람의 연락이었는데 이름은 허재학이었어요. 3년 전에 잦은 퇴직 형식으로 학교를 떠났던 사람이었는데 이순정에게 직접 연락이 왔다고 했죠. 만나고 싶다고요. 이순정과 태준이 그를 만났을 때 허재학은 서류 봉투를 하나 들고 나타났어요. 내용물은 학교 내부 문서였는데 과거 생활지도 관련 기록 사본이었거든요. 그가 탁자 위에 봉투를 올려놓으면서 조용히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담임으로 있으면서 이 관행을 알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지시라는 것도 들었고요. 두발 지도는 단호하게 해라. 학부형들이 말 많으면 합의로 처리해라. 이게 구두 지침이었거든요. 기록은 언제나 학생 동의로 남겼고요. 이순정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러면 왜 지금 나오신 건가요? 허재학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전에 어떤 학생 어머니가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가 취하했잖아요. 그때 그 어머니한테 학교 측에서 합의금을 줬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어머니 남편 직장이 이사장 재단 관계사였거든요. 취하 직후에 남편이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우연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태준의 표정이 굳었어요. 엄기수는 단순히 교칙을 방패로 삼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의를 제기하는 가족에게 금전적 합의와 직업적 이익을 동시에 제공하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만들어 온 거였죠. 박성렬은 그 구조 안에서 10년 이상 같은 방식을 유지해왔던 거고요. 한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셀 수 없는 아이들의 머리 위에서 같은 소리가 반복됐던 거랍니다. 허재학은 봉투를 이순정에게 건네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때 그냥 나왔어요. 싸울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이번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려고요. 이 진술과 문서는 인권위 진정에 추가로 제출됐어요. 이순정은 기자에게 허재학 증언을 공개 정보로 전달했고 다음 날 아침 기사가 나왔죠. 이번엔 단순 학교지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립학교 이사장의 10년간 피해자 회유 및 취하 종용 의혹이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엄기수는 그날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요. 재단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열었고
다른 두 학교에도 동일 관행이 있었는지 조사가 시작됐어요. 지역 교육청도 공식 감사를 통보했고요. 박성렬은 그날 오후 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어요. 강우진은 그를 불러들였는데 두 사람은 1시간 동안 교장실에서 나오지 않았죠.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박성렬이 퇴근할 때 그 표정에서는 처음으로 뭔가가 무너진 흔적이 보였답니다. 학부모들 사이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직 두목의 협박이라는 프레임은 사라졌고 이사장의 구조적 은폐가 드러나면서 모든 시선이 학교와 재단으로 향했죠. 이사장 엄기수는 결국 사퇴 의사를 전달했어요. 재단 이사회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권고했고 이틀 후 공식 사임이 발표됐죠. 그의 사임문에는 학교 발전을 위해 책임을 진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었어요. 자신이 지시한 관행에 대한 사과는 없었는데 그 빈자리가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줬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2건 이상의 보호자 미동의 강제 신체 지도, 기록 조작, 반복적 관행 방조 및 은폐. 인권위는 박성렬 교사에 대해 징계 조치를 권고하고 학교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명령했는데 교육청 감사 결과도 뒤따랐어요. 박성렬은 결국 해임 처분을 받았고 교장 강우진은 엄중 경고와 함께 재임용 불가 판정이 내려졌죠. 재단의 다른 두 학교에도 동일 조사가 시작됐어요. 학교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공식 결의를 발표했어요. 강제 신체 지도 전면 금지, 보호자 사전 동의 의무화, 학생이해 제기 절차 신설, 교칙 개정 시 학생과 학부모 대표 참여 보장. 그 결의문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갔죠. 학교 측 공식 사과문은 짧았지만 피해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사과도 전달됐어요. 오지아는 어머니와 함께 그 편지를 받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고 배선이가 이순정에게 전했는데 편지를 받은 게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경계를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고 했어요. 받아야 할 것을 너무 늦게 받은 사람의 얼굴이었던 거죠. 태주는 그 모든 결과를 들었어요. 그런데 축하하는 기분은 들지 않았어요. 이미 밀린 머리카락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오지아가 혼자 참았던 1년도 돌아오지 않고요. 이긴 게 아니라 늦게 막은 거였는데 그 무게가 마음속에서 깔끔하게 정리되질 않았어요. 이순정이 전화해서 말했어요. 이 정도 결과 이끌어낸 분이 고마움을 모르면 안 되죠. 고마운 건 지아한테요. 저는 그냥 학교 앞에 서 있었을 뿐이에요. 몇 주가 지났어요. 학교 정문은 달라져 있었는데 긴장도 없고 검은 정장도 없었죠.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 꾸린 외부점검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학교를 방문하기 시작했고 학생회는 교칙 개정안 심의에 처음으로 참여했어요. 그리고 어느 저녁 유나가 밥을 먹다가 불쑥 말했어요. 아빠, 저 학생회 나갈래요. 태주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왜? 밖에서 싸워준 건 아빠잖아요. 근데 안에서 바꾸는 건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요. 태주는 딸을 바라봤어요. 삭발한 채 모자를 쓰고 현관에 서 있던 아이가, 이불 속에서 숨을 참던 아이가 지금 젓가락을 들고 밥을 먹으면서 학생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거든요. 그 셋이 전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해봐. 유나는 다음 주 학생의 신청서를 냈어요. 담당 교사는 잠시 유나 얼굴을 바라보다가 양식을 받아들었는데 뭔가를 말하려다가 하지 않았어요. 받아야 하는 서류였으니까요. 학교 복도에 새 공지문이 붙었어요. 교칙 개정 안내였는데 그 아래에 학생 의견 수렴 기간이 적혀 있었죠. 처음 생긴 항목이었어요.
태주는 가끔 오후에 세탁소 문을 닫고 나서 잠깐 학교 쪽 방향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밥을 지었죠. 유나가 돌아오면 딸이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학생의 회의 이야기, 친구 이야기, 교칙 이야기. 태주는 들었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충분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삭발한 채 현관에 서 있던 유나 모습이 오래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울지 않았다는 것. 아버지가 복도벽에 기대어 손가락을 천천히 펴던 장면도요. 세상을 바꾸는 건 가장 큰 목소리가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오지아처럼 떨면서도 나서는 용기. 배선이처럼 조용히 함께 서는 결심. 허지악처럼 늦더라도 진실을 꺼내는 선택. 그게 쌓여서 결국 학교를 바꿨으니까요. 우리 삶에서도 비슷한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말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입을 열었던 그런 때가요. 마지막에 선 건 아버지가 아니라 딸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전부인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